오늘의 머릿말. 글을 쓰면 인생이 바뀌나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답은 그렇다이기도 하고 아니다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교해지기도 하고 행동으로 옮길 힘이 나기도 한다는 면에서는 글을 쓰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는 것도 큰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오랫동안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책은 꾸준히 출간되고 있습니다. 저도 글쓰기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고 관련한 강연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글을 쓰는 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받게 되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김신지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머리를 일단 잘랐습니다. 네. 제 비시즌을 끝내고 시즌에 돌입한다는 어떤 비시즌과 어떤 시즌인가요? 1, 2월에 이렇게 일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 네.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또 제철 행복 강연이나 기록 네네네. 강연 같은 게 좀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지역 도서관에 북토크나 강연하러 이제 봄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고요. 제가 좀 추노 같은 머리를 겨울 내내 하고 다니다가 네. 머리를 잘라서 약간 진짜 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들고 있어요. 아니 정말 1월, 2월에는 모두가 일이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이게 해마다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1, 2월에 기획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 소진하고 1, 2월에 기획하기 시작해서 봄이 되면서부터 이제 섭외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맞아요,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1, 2월에 돼가지고 아무도 메일함이 항상 텅텅 비어 있는 맞아, 거를 맞아. 보면 쓸쓸하지 않나요? 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런 1, 2월을 보냈다가 이제 좀 3월부터는 일이 들어와서 그래서 머리 자르러 가야지. 그래서 머리를 네. 자르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전주 강연 다녀오고 그랬어요. 너무 좋네요. 그 제철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는 책 제목으로도 너무 멋지지만 인생에서 좀 금과 옥조로 삼아야 할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봄하고 여름에 분주하게 일을 하려면 겨울에 잘 쉬어야 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요맘때가 되면 쉴 때 잘 쉴 걸. 맞아요. 네, 잘 준비할 걸이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인간이 왜 그렇게 계속 굴레를 그렇죠. 같은 생각을 매년 하면서도 근데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인간도 사는 거니까 겨울에는 나무가 이렇게 겨울 눈을 준비하고 동식물이 다 어쨌든 겨울잠 동면에 네. 들 때니까 인간도 좀 차분하게 자기 삶을 생각하고 내년을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1, 2월을 보냈다고 한다. 네. 오늘은 이제 글쓰기 얘기를 하잖아요. 작가님은 언제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시골집에 삼촌이나 고모들이 두고 간 책들, 다락방에 있는 책들을 좀 혼자 읽으면서 즐거워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같은 환경에서 저희 오빠는 책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읽고 쓰는 거를 좀 좋아해서 엄마 얘기로는 한글 안 가르쳤는데 그냥 책 보다가 하게 됐다. 네네. 오빠 어깨너머로 빨리 배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서 원래 그 초등 교육이 중요한 게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수업을 맞아요. 하잖아. 근데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고 국어 선생님에게 이제 잘 보이고 싶은 어린이의 마음으로 좀
그때 손글씨 막 교본 이런 거 막 하고 했었거든요. 네. 글씨 정자체로 쓰고 뭔가 이렇게 숙제를 잘해와야지 하다 보니까 국어를 좀 하게 되고 그럼 또 선생님이 말을 잘 들으니까 100일장을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생이 속절없이 나랑 글쓰기랑 인연이 있나? 아, 네네네. 이렇게 되었죠. 네. 그게 그러니까 책 읽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책 읽는 거 워낙 좋아했었고, 근데 저도 이를테면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동화책 같은 거를 옛날엔 전집으로만 팔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집으로 사야 되는데 이제 집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이걸 다 읽으면 엄마가 항상 그걸 파는 거예요, 책을. 음. 그래서 빨리 읽으라고 하고 다 읽으면 팔고, 그러니까 다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좋아하는 책이어도. 근데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그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빨리 읽고 빨리 다시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었고, 특히 간절한 독서를 하셨네요. 네, 그 어렸을 때. 동화책이 아닌 유형의 세계문학 전집은 저희 집은 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은 또 친구네 가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작가님하고 똑같이 저는 그랬는데 제 동생은 안 읽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동화 너무 무섭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 읽고 그리고 그 테이프로 이렇게 낭독해 주는 것도 엄마 같이 있었죠. 사셨는데 네. 막 꿀벌 마야의 모험 이런데 막 마야가 위험에 처할 때 너무 그렇죠. 무서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구구구구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리고 그건 뭐였죠? 그 오빠 왕자들을 위해서 그 가시 그쵸. 덤불로 옷을 네. 짜고 막 이런. 나 그 얘기 너무 싫어. 그래서 이게 뭐 기러기 뭐 이런 맞아요. 거였는데. 이게 정서 함양에 좋은 건 맞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동화들은 다 이렇게 무시무시할까? 그럼요. 생각했었고 저도 그 청소년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 방판을 그 시골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엄마가 사주셨었는데 거기 적혀 있는 건 굉장히 요약본이고 맞아요. 폰트가 맞아요. 크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대에 다시 읽었더니 제가 읽은 폭풍의 다른 얘기죠. 언덕은 폭풍의 언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요약해 놓은 폭풍의 언덕이 진짜 약간 아침 드라마처럼 네. 자극적인 이야기만 계속 있다 끝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요약해 놓은 걸로 어린 시절을 접하면 문학 작품을 잘못 기억하게 돼.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글쓰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또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과목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 아니면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 과목을 잘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면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 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수학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반전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잘하는 과목을 잘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랑할 수학 선생님이 없었나 봐요. 늘 수학을. 이 본격적으로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 언제부터였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시골 학교여서 반이 하나밖에 없는 학년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 대표로 100일장을 나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대표성을 띠는 게 아니었는데 그 100일장을 나가면 입선 뭐 이런 거 아니면 탈락 네. 뭐 이렇게 돼서 이게 선생님이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갔다가 이렇게 터덜터덜 돌아오는 결과를 그래서 오히려 그런 100일장을 나가면서 내가 재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커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일단 시험이라는 것에 무조건 긴장하는 타입이고 하나의 시제를 정해주고 한두 시간 안에 써내라에 되게 취약한 사람인데 그런 형태 자체가 저랑 좀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장원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비밀의 언덕에 네. 주인공 명은이 같은 심정으로 늘 저런 애들이 글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의 학창 시절 보낸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떠셨어요? 막 두각을 나타내셨나요? 저는 두각을 나타낸 쪽이긴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명은이로서 우러러보던 근데 혜진인가? 네, 이게 뭘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들 중에서 창작과 관련된 분야라고 하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너 글 잘 쓰는구나, 그림 잘 그리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면
많은 경우는 또 칭찬받고 싶다. 맞아요. 라고 생각해서 어른들이 어떤 거 좋아하지로 음,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결국은 글을 오랫동안 쓰는 사람들은 어떤 글을 써야 칭찬받지 방향보다는 내가 어떤 걸 쓰고 싶어 하지? 음,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음, 결국은 오랫동안 글을 잘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게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쵸. 왜냐하면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글쓰기에 대해서라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처음부터 글을 잘 쓴다라는 식의 칭찬을 많이 받으신 편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시골 학교에선 그랬는데, 직장 생활도 그렇게 글 쓰는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저는 딱히 진로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한 적이 없는 게,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까지는 아, 계속 명확했었어요. 근데 네네. 어떤 글을 쓰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채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래서 대학 진학해서는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신방과 나왔는데 기자의 글쓰기에는 제가 논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흥미도 크게 못 느끼고, 그래서 이건 아닌가? 또 이 사는 아닌가 보다 이러고 또 드라마 창작 수업도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너무 못 지어요. 그래서 또 이사는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오면서,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 다녔으니 그때만 해도 잡지가 마지막 우리 눈물 죄송합니다. 나. 눈물 나. 죄송해요. 눈앞에 이렇게 앉혀두고 근데 마지막 맞아요. 호황기를 마지막 호황기였어요. 예. 겪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잡지도 많이 받고 글 잘 쓰시는 잡지 에디터님들의 그런, 전성기였어요, 그쵸. 그때가. 한 예. 편 한 편을 너무 이제 선망하면서 봤기 때문에 잡지 에디터로 글을 쓴다는 게 너무 해보고 싶다. 그리고 잘 해보고 싶은 분야다라는 거를 좀 졸업반 됐을 때는 찾아가게 돼서 이제 커리어를 그쪽으로 시작을 한 케이스였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야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음, 사실 글쓰기라는 게 엄청 광범위한 음, 화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 할 때 배우러 갈 때 뭘 배워야 되지? 그럼 기자 글쓰기를 할 것인가? 음, 아니면은 뭐 방송 작가를 할 음.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글쓰기라고 부르지만 그 두 맞아요. 개가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쓰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음, 있어야 글쓰기를 단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음,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 가장 큰 분류로는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하는 것처럼 소설과 비소설 이렇게 나눌 수도 음. 있고 또 내가 잘 쓸 수 있는 글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음. 같습니다. 김신지 작가님이 생각하는 김신지가 잘 쓰는 글 어떤 글인가요? 굉장히 민망한 질문이네요. 네. 굳이 따지자면 생활 밀착형 에세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못 쓰는 글을 많이 써보고 나서 조금 좁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좀 의견을 개진하는 글쓰기는 늘 감정에 앞서서 망치는 말할 때랑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늘 감정에 앞서서 좀 망치는 편인 것 같고, 그때 또 드라마 창작 수업 들었을 때는 다른 친구 시놉시스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영상화 되는 거 보고 싶다. 근데 제 시놉시스는 어디서 본 듯한 그런 거 이상으로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쓰고 망하고 하면서 좀 저는 에세이 쪽이 조금 더 맞겠다라는 것도 찾아갔었고, 그리고 잡지 기자 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때는 되게 좋아 보였던 게 여행 다녀오면은 여행기 쓰고, 네. 너무 좋았던 공연이나 전시를 보고 와서는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까 하면서 리뷰를 쓰고 이러면 이런 직업이 있나? 이런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뛰어들어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퇴사하고 자연스럽게 에세이 작가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 것도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이어져 있던 흐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음.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오늘 아마 하는 이야기의 거의 종합편 같은 얘기가 나온 게 그만할까요? 아닌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니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써야 돼요. 맞아요. 일단 써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맞아요. 글쓰기에 관해서는 뭐 100가지 말도 필요 없고 100가지 글도 필요 없고 일단 써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글을 쓰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재능이 있어서 뭔가 한 번에 그걸 딱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광맥을 찾아내듯이.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보고 아 너는 이런 거 잘 쓰니까 이런 거 해봐 이런 식으로 발견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 이 사람 글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시행착오 기간을 엄청나게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 쓰지만 쓰고 싶지 않은 글도 있고 그다음에 잘 못 쓰지만 잘 쓰고 싶은 글도 있고 그런 사이에서 계속 자기의 방법론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비법을 전수받는다고 해서 한 번에 그 길까지 갈 수 있는 건 없다. 맞아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고 결국은 자기가 시행착오하면서 자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오늘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입니다. 2015년에 처음 출간된 이 책은 글쓰기 책 중에서도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그런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에 대한 성찰이 담긴 에세이로서도 굉장히 멋진 책이 아닌가 합니다. 이 책은 김신지 작가님이 골라주셨는데요.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뭐 북토크 자리나 이런 데서 글쓰기 관련 고민을 하면서 어떤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네네. 이 책을 자주 추천을 했었어요. 이 수학계에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좀 이 맞아. 글쓰기의 네. 정석같이 읽힌 책이기도 네. 하고 이 책이. 근데 실제로 이 은유 작가님 인터뷰 보면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책 집필을 할 때 내가 이미 글쓰기 책을 2권이나 썼는데 네. 뭘 또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글쓰기의 최전선은 수학의 정석같이 기본 원리를 알려준 책이고 쓰기의 말들은 사전처럼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책이고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는 자습서 같은 책이다. 이렇게 너무 좋은 친구예요. 저도 지금 그 말 하려고 했거든요. 이 친구가 좋은 친구구만.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좀 용기를 갖고 쓰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저도 이 비유에 되게 동의를 하면서 이 책이 2015년에 출간됐는데 당시에 저도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많던 차에 이 책이 출간된 걸 읽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는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면서 사실 우리 이 시간에 기자님과 함께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맞아요. 너무 예. 좋겠다 하는 사심도 담아서 이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은유 작가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자 소개를 보면 사람, 책, 현장에서 글쓰기를 배웠다. 글쓰기의 최전선, 잊지만 없는 아이들 등을 썼으며 자기 언어를 찾아가는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유 작가님이라고 하면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한 책도 쓰셨지만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를 다룬 잊지만 없는 아이들, 현장 실습생 이야기를 다룬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르포 작가로도 굉장히 잘 알려진 분입니다. 리딩 케미스트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은유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김신지 작가님은 은유 작가님 책 중에서 읽어보신 다른 책들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책꽂이를 봤더니 은유 작가님 내신 책 중에 2권 빼고 다 아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좀 믿고 보는 작가 중에 한 명인 것 같고요.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알게 됐는데 뒷부분에 보면 르포르타주 문학은 나에게 시린 꿈처럼 남아있다라는 문장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년 동안 이루신 거잖아요. 그쵸. 예. 르포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으면서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르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잘 쓴 게 아니라 이 충실한 경험에서 삶에 밀착한 경험에서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그 문장대로 10년을 사셨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시간차를 두고 다시 보니까 은유 좋아하는 작가님의 어떤 10년간의 행보를 좀 다시 보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서 왜 흔히 자기계발서 같은 거에 보면 원하는 게 있으면 글로 쓰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진다. 글로 쓰고 말한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생각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쓴 일기에서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이루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되게 신기한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는데 은유 작가님께도 지난 10년은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실행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르포 작가로서 세상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세상을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은유 작가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음, 굉장히 분명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언론은 그들에게 충분히 마이크를 쥐어주지 않지만 내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사명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은유 작가님 글쓰기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유 작가님의 작가로서의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직에서 취직까지 글 쓰는 삶을 고집하며 자유기고가로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주부로서의 집안일을 추스르면서 일과 공부를 동시에 시작하셨던 때의 나이가 35이라고 합니다. 글 쓰는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와 자신감이 사라지는 시기가 번갈아 오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은유 작가님의 글이 세상이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는 이유는 은유 작가님의 삶이 현실에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은유 작가님의 글이 주는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방금 해주신 이야기에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에 삶이 쓰게 하라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네. 그 문장이 너무 잘 어울리는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앞부분 프롤로그에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이 여자, 엄마, 노동자 이런 집합 명사에 갇히지 않고 또 이름도 김지영이세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진짜 그죠? 이 김지영이란 고유 명사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 쓰기 시작한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전반적인 상황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글쓰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글쓰기는 나에게 곧 안간힘 쓰기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글을 쓴다고 해서 당장 내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이 되진 않지만 쓰다 보면 그래도 내 생각에 꼬인 부분이 어디인지 불행하면 적어도 왜 불행한지 이유는 파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점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바로 딱 그 지점에서 좀 내 삶의 질서를 내가 부여하고 싶고 자기 언어로 자기 삶의 서사를 좀 써보려고 한 시도에서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가 시작이 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맞아요. 상태에서 네네. 글쓰기에 대한 그 막연한 욕구를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접했을 때 가장 좀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이 글쓰기의 세계로 안내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게 글쓰기가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각을 시각화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건 내 거 같지만 내 거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어 놓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저는 예전에 무슨 어떤 회사에서 뭐 스카우트 제안 같은 게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옮기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상대 회사의 뭐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면접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쪽에서는 뭐 "너만 오겠다고 하면은 좋으니까 생각을 해 봐라."라는 식의 얘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왔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 회사에 이제 옮기려고 이제
메일을 쓴 거예요. 답장으로 메일을 음. 썼는데 이제 이건 좀 중요한 메일이니까 메일에 바로 쓰지 않고 이제 워드 파일을 열어 가지고 거기다가 쓴 거죠. 뭐 "누구누구 대표님께 뭐 그날 뵈어서 반가웠고 뭐 주신 제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뭐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쓴 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거기 그 회사로 가게 되면 뭐 이러이러한 식의 일을 하고 싶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A4 용지로 꽤 길게 한 장 정도, 한 장 좀 넘게 이렇게 이제 메일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써 놓고 '아 이거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받아서 읽을 수 있게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고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이제 글을 쓴 다음에 자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열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고칠 부분이 있나 이렇게 읽어 보는데 그걸 다시 읽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 '아 내가 지금 이게 가고 싶다고 쓰는 메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라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것저것 조건을 넣고 있고 그렇다는 그러니까 내 글을 쓸 때 내 마음이 사실 어땠는지를 그 하룻밤 자는 사이에 그 글을 보니까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메일 다 지우고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번 기회는 뭐 아닌 것 같다."는 식의 얘기로 해서 거절하는 메일을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다들 글쓰기라고 하면 뭐 뭔가 멋진 글, 에세이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카카오톡에 쓰는 것도 글이고요. 그쵸. 예. 그리고 이메일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전화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고 뉘앙스를 읽는데 정말 사람들이 능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선택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그 너무 정확한 장면이네요. 그 글쓰기의 효용에 대한. 사실 쓰고 나면 쓰다 보면 내 마음을 네.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알게 그쵸. 되는 순간이 일기 쓸 때도 그런 있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고민되거나 좀 꼬인 게 있을 때는 글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 되게 정돈된 문장으로 적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문장으로 옮기면서 사고가 계속 흘러가기 맞아요. 때문에 막 진짜 서운하고 화나고 막 짜증나는 일에 대해 쓰다 보면 이게 쓰다 보니까 짜증이 난 게 아니라 뭐 상대방한테 맞아요. 이걸 예. 요구하고 예. 싶었는데 내가 성격상 이 말은 못 하겠으니까 이게 다른 식으로 발현이 돼서 이렇게 그때 상황이 그쵸. 어그러졌구나라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반성으로 끝나잖아요. 이래야 다음번엔 되겠다. 땡땡 네. 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그 사건을 전혀 바꾸지 못하지만 네. 자기 안에서 한번 정리하는 그 힘이 정말 커서 크죠. 예.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다양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유 작가님 같은 경우는 기업체 사보에 원고를 쓰는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은유 작가님은 감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세상의 척도가 아닌 제 멋에 취하거나 흥에 겨워 사는 사람들의 감흥하는 일이 기뻤다라고 하십니다.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일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울 수 있는데 김신지 작가님은 인터뷰 노하우가 있으실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예. 할 수 없는 얘기가 한 정말 99%. 근데 진짜 이것도 글쓰기 아까 초반에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정말 그지 같은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점점 배웠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불킥하는 사건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흔히 초보 이제 기자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데 이걸로 꼬리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쵸. 지금 내 질문지에 네, 8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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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번 질문을 네. 생각하면서 이렇게 넋이 나간 채로 듣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진짜 초반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규칙은 있었어요. 노하우는 아니고 일단 준비를 충분히 해간다. 뭐 그 사람의 뭐 영화든 책이든 읽고 그리고 인터뷰도 최근에 한 것들을 많이 읽고 가야 어쨌든 맨날 그 사람이 듣는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것까지 찾아보셨어요가 이 인터뷰에 좀 성의 그쵸. 있게 준비해 맞아요. 왔구나 하는 게 되니까 어쨌든 호의적으로 이 시간을 시작할 때 도움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해 가되 2번 규칙은 질문지대로 하지 네, 않기를 맞아요, 정말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초반엔 너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인터뷰도 좋은 대화여야 좋은 인터뷰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핑퐁이나 우리 리딩 케미스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도 그냥 네. 서로가 진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그 느낌이 있어야 뭐 한두 시간 마치고 나서 그 인터뷰어나 인터뷰 둘 다 그래도 우리가 좀 좋은 시간 보냈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그 표면적으로 했던 인터뷰들은 사실 다 망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인터뷰가 항상 기대도 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작업 중에 정말 그래요. 하나였고 그래서 이 질문 기자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인터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똑같아요, 저도. 그쵸. 그래서 너무 어려워.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고 오셨어요? 뭐 그 인터뷰도 보셨어요? 그거 진짜 옛날에 했던 건데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가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또 이제 초짜 기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씁니다, 기사에. 맞아. 위기양양. 네, 그 말씀이 맞아요. 맞아. 뭐 그것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거를 너무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데 맞아, 그걸 맞아. 기사에 써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질문은 처음 처음이에요. 들어봐요. 그리고 네. 그 약간 감동한 어떤 그 그쵸, 그쵸. 침묵이 있는 것까지 인터뷰에 녹일 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하지 마. 빨리 네. 에고 집어넣어. 네. 정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어쨌든 그 초보 기자이던 시절에는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더 선배들로서 대단해 보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았다. 그 한마디로 인정받은 게 너무 귀하고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면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네,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은유 작가님이 얘기하는 감흥의 글쓰기라고 할 때 그 감흥이라고 하는 말에 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몇 년 일을 하고 나니까 이 사보에서 자기가 이제 글 쓰는 그런 자유기고가로서의 경력이 좀 붙어서 일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일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이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은유 작가님이라는 사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은 일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잘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약간씩 돈이 벌린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일을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글쓰기라고 하는 일의 너무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넣지 않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말로는 영혼 없이 해. 그냥 써야 되는 거 써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혼이 들어가요, 거기에. 어떤 글도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가치를 추켜 세우는 식의 글을 길게 써야 된다든가 하는 게 실제로 글 쓰는 사람의 영혼을 어느 정도는 파괴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보라고 하는 거에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도 매체에서의 글쓰기랑은 다르게 어떤 광고주 혹은 이 기업이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홍보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화기애애하게 소개하는 글쓰기를 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큰 한계를 맞아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많이 부대 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는 있지만 감춰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쵸. 탈락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게 나다운 글쓰기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도 근데 글쓰기가 주는 효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쓰다 보니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이 글을 쓰려고 했던 건데 방향이 네.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여기서
틀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 있었던 그쵸. 것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글쓰기 책이 참 많은데요. 저자의 글쓰기 이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마다 맞는 음. 책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자로 글을 써온 사람, 소설가로 글을 써온 사람은 저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 책은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저는 이 책은 좀 누군가가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누군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글쓰기와 크게 연관이 없이 살아오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혼자서 글을 써봐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좀 다정한 안내서가 되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작가님이 앞에 얘기한 이 은유 작가님 글의 매력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에 집필 계기가 된 건 그 영구 공동체 수유 너머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했던 글쓰기 강좌 한 4년 동안 하시고 묶어낸 책이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글쓰기 수업 자체가 뭐 기자가 되기 위한 글쓰기, 소설가가 되기 위한 글쓰기 이런 목적이 없이 오히려 목적에 갇히지 않는 글쓰기를 이제 지향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오신 분들도 이유를 물어보면 나를 알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 책이 정말 많지만 어떤 종류의 글을 쓸 것인가, 뭐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는 좀 뒤의 문제 같고 딱 앞단에서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읽으면 좋은 책이 이 책이 아닌가 하고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쓰기 수업을 이제 여기저기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를 들면 이제 무슨 기업 같은 데 가서 이런 글쓰기 수업을 하면 그런 거 꼭 들어갑니다. 사과문 쓰는 법. 맞아요. 이런 거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직업하고 관계없이 그냥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더 글을 써보고 싶고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글로 남겨보고 싶고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방향의 글쓰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왜 여기에서 글을 배우려고 하는가, 글쓰기를 배우려고 하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기가 뭘 썼는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쓴 글을 읽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솔직하게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쓴 글이 실제로는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한 눈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책에도 나오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그 글쓰기를 잘 하려면 필요하다고 하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그 과정이 누구에게나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편집 기자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앞에서 약간 빨간 펜 선생님이 자기 글을 어떤 글을 썼는지 아는 능력이 그쵸?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쓴 거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왜 기자들은 야마라고 보통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보통 기사를 하나 썼다고 하면 여기에서 무슨 말 하려고 이걸 썼는지를 다 읽은 다음에 읽는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두서없이 정말 처음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이것도 조사했고 이것도 조사했고 이것도 조사했고 내가 한 게 너무 많은데 읽는 사람들이 몰라줄까 봐 그걸 다 넣어요. 그러면 글을 읽고 나서도 준비를 많이 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잘 버리는 능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갖춰가는 게 글쓰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저도 처음 기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던 때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해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답은 1000년 전에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다독, 다작, 다상량 이 세 가지를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또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둘이 뭔가 팁을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근데 이 글쓰기의 최전선에도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다 좋은 책을 읽었다.
읽기와 쓰기는 다른 행위지만 내용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읽기가 밑거름이 되어 쓰기가 잎을 틔운다. 책을 읽어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눈을 키운다. 세상은 어떤 것이구나 통찰을 얻는다. 모국어의 선용과 조탁, 표현력을 배운다. 쓰기 위해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근데 다상량이 맞아요. 1000년 전에도 지금도 네. 같은 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고, 저는 제가 밀리의 서재 글감 기록에 대한 연재를 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책으로 나왔을 때 제목도 쓸 게 없다뇨 이렇게 많은데인데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쓰려고 하는 사람은 책꽂이에 꽂힌 모든 책이 나의 글쓰기 교재이자 참고서이자 네. 훌륭한 예문들로 가득 찬 그런 컨텐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독자로만 남으려면 상관이 없지만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독서가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 웬만한 책에 특히 만일에 산문을 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웬만한 산문집을 열어서 목차를 보시면 그 목차들이 저는 하나하나 다 100일장 시제가 되는 그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뭐 교토 여행으로 이런 글을 썼네? 그럼 만일 내가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에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걸 썼네? 내가 쓴다면 이 주제로? 이런 식으로 이 주제나 소재가 아주 화수분처럼 정말 나오는 게 책이어서 쓸 게 없다는 말이 사실 정말 그 목차 보고 그 목차를 시제로 뭐라도 쓰기 시작하면 글을 언제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할 때는 내 책꽂이에 특히 좋아하는 책은 더욱더 참고서가 되는 게, 작가님도 처음부터 잘 쓴 사람 없습니다 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책을 추천해 줄 때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과 이 사람의 글이 어느 정도 닮아 있는 네, 점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도 비슷한 게 결국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글을 자기도 쓰고 싶어 그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글들,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좀 이렇게 물이 배듯이 자기한테 좀 배이는 게 생기면은 글쓰기가 어느 순간에 조금 나아지는 걸 느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쓰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비슷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논지 전개 방식이나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글의 분위기 같은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요. 근데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께 생긴단 말이에요. 손민수 하는 거죠. 네, 처음엔 손민수를 맞아. 하다가 자기께 생기는데, 이 많은 분들이 독창적으로 나만의 글쓰기를 하고 싶어서 읽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틀린 생각이에요. 저 그거 생각나요. 저희 처음부터 잘 쓴 사람은 없습니다에서 제일 뼈 맞았던 부분이, 네. 왜 글쓰기 수업할 때 수정하면은 수정 요청을 했을 때 문체가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네. 사람들에게 그거는 진짜. 숨쉬기 운동으로 근육 만든다는 소리와 같다. 막 네, 이렇게 진짜. 쓰신 문자를 보고 제가 거기에 이렇게 뼈다귀를 그렸거든요. 네. 순살이 돼서. 그 얘기랑 같은 거네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만 가지고 글을 쓰는 상황이랑 연필과 무슨 펜과 수성펜, 유성펜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골라서 쓸 수 있는 거랑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어휘, 또 다양한 그런 문체 이런 것들을 보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까 봐 두려워서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순간에 네. 자기가 쓰는 게 이미 누군가 한 말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누가 했어. 맞네요. 읽었으면은 알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안 읽었기 때문에 내 거가 진짜 신기하고 새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뼈 때려지. 예. 근데 이거 기획안 쓸 때도 똑같거든요. 맞아요. 기획안 쓸 때도 남들이 어떤 기획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요즘 많이 인기 있는 게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비틀 수 음. 있고 남들이 하지 않은 게 뭔지를 그제서야 판단할 수 있는데 남들이 한 거에 영향받기 싫으니까 나는 보지 않을 음.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들이 한 거에 더 진부한 버전을 만들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세상에는 특히나 더 중요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적당하게 버리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붙이는 플러스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거를 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간결하게 만들면 훨씬 읽기 좋고 의견이 맞아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약간 버릴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네. 편인 게 그게 지면의 한계를 많이 겪어봐서 그런 것 그쵸, 같아요. 그쵸. 한 페이지에 이미지와 함께 담아야 되는데 근데 편집 기자 하실 때 그런 필자를 많이 만나실 것 네네네. 같아요. 그쵸. 자기 글 버리기 진짜 아까워하시는 아까워하는, 분들 네. 있거든요. 그러면 막 설득하고 그 설득하는 것까지가 일이잖아요. 그게 일이죠. 그래서 여기를 빼겠습니다. 원고지 3매 드러내겠습니다. 예. 정말 막 살을 깎아내는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죠. 저는 예전에 한 번은 그렇게 엄청 그런 글에 꼼꼼한 분의 글을 이제 잘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일정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상황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자르고 이 글에서 제가 뭐 한 뭐 2문장인가를 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었냐면 "어디를 뺐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를테면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되게 아까운데 지면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 인해서 글이 다 못 실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뭐 단어나 문장 이런 것들이 빠져도 전체적으로 흐름에 문제가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쓴 사람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느끼곤 하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많은 경우에 내 글이 제일 소중해. 근데 이게 또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네. 이젠 지면에 지면의 한계가 한계는 없죠. 네. PDF 보여주면서 넘치는 네네. 부분을 노랑 표시라도 해서 보낼 수 있지. 그쵸. 근데 디지털은 진짜 스크롤 하면 되잖아요. 하면 그렇죠.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글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다른 뉘앙스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글쓰기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글을 어떻게 잘 전개시키느냐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지면 매체에서 글쓰기를 배웠을 때에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글을 쭉 읽었는데 마지막 문장에 완성되는 글이 진짜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첫 문장에서 맞아요. 할 말을 해야 돼요.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리라고 그런 글은 안 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글쓰기를 얘기를 할 때 가능한 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알게 하고 시작을 해야 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미지가 충실하게 들어가 주는 게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는 능력하고 같이 언급되는 게 글쓰기여서 이것도 참 옛날에 좋았던 글쓰기가 지금도 좋을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역사의 산 증인 화석 같은 느낌으로 활자의 그 교판을 하던 시대부터 그렇네요. 지금 디지털까지 다 약간 겪은. 씁쓸한 마음이지만 네, 계속 아니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장인 같아요 지금. 네, 글쓰기의 최전선에는 은유 작가님이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셨던 네. 이야기도 들어있는데요. 김신지 작가님도 글쓰기 수업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 작가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지가 좀 궁금한데요.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 수업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좀 고사를 하는 편이에요. 약간 아니 근데 자신이 뭔가 없고. 기록하기랑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일상 기록법이랑 글감 기록법까지만 아. 해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초석이 되는 것까지는 제가 진행을 해보았는데 그 이후의 단계는 아직은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해서 대신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도와드릴 수 있다 하면서 강연을 했었었는데 저는 그 수업에서 강조하는 건 결국 나한테는 나한테만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진짜. 그리고 그러려면 자기 일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글감을 일상에서 건져내는 법까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제일 강조하는 건 영감은 없다. 진짜. 영감만큼 이 과대평가된 단어가 없어서 만난 적도 없고 그 누구도 근데 그런 게 있다더라라고 실체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창작자들이 항상 질문 받잖아요. 네.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수업할 때 하는 비유는 영감은 다 된 밥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한 10첩 반상이 그런 것이고 글감은 그 밥상을 꾸리기 위한 좀 곡간 재료를 모으는 과정에 더 가까워서 다 된 밥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뭐 콩도 따고 밤도 줍고 쌀도 거두듯이 이것저것을 이렇게 좀 글감으로 내 곡간을 채워놔야 나중에 뭐라도 쓸 게 생긴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은유 작가님 책에서도 수업하면서 글을 몇 번 쓰고 나면 너도 나도 글감의 부족을 호소하면서 이제 경험 돌려막기가 끝났다. 네. 이런 좀 한탄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글감의 고갈에 직면하는 이유는 삶 또는 나에 대한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한다.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다 스쳐 지나가거나 흘려보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나 자신의 일상에서 글감을 못 건져내는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글감 찾는 거는 그냥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이 스치잖아요. 그 감정이 스칠 때 왜를 좀 넣어서 생각하는 거가 전부인 것 같아요. 왜 좋았지? 왜 기분이 상했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느낀 거를 좀 캐치를 하고 왜를 좀 대답을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일기 쓰기가 결국은 에세이 쓰기에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맞아요. 것도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 글쓰기가 돈 벌기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또 글쓰기의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를테면 뭐 어떤 블로그를 운영해서 뭐 거기서 무슨 글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뭐 수익화로 이어지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글쓰기의 특징은 내가 뭘 쓰고 싶어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뭘 궁금해할지에 맞춘 글쓰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세이라고 하는 글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자기 돌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이끌어내면서 글이 완성되어 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글쓰기로 통칭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신경 쓰는 글쓰기와 내가 보기 위해서 쓰는 글쓰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은유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 수업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도 글쓰기 수업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은유 작가님이 그 학인들의 글을 열심히 읽고 거기에 감흥하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태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아요.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든 걸 다 수치로 보여줘야 한다는 시대잖아요. 숫자로 가져와 봐라고 하는 게 모든 업종에서 당연시되는 시대인데 그 숫자로 대변될 수 없는 무언가를 글쓰기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것은 그 수치화될 수 없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자체에 대한 은유 작가님의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글쓰기가 거의 퍼스널 브랜딩에 네. 복무를 하는 네네네. 그래서 예. 너무 피곤해지기 네. 때문에 저도 기록이나 글쓰기에 대해서 질문 받을 때 사실은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돼요가 깔려있는 질문들이 더 많고 그것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네. 글쓰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과연 기자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글쓰기 수업. 네. 강조하는 하나가 있으시다면 뭔지 나누어 주십시오. 네. 근데 사사해 저는 주십시오.
일단 정말 이게 누구한테 하는 글쓰기 수업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에세이 수업 같은 음. 거를 할 때는 이제 글을 써온 거를 읽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과제를 내고 그걸 읽는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수업을 할 때 많이 하는 얘기는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음. 자기를 속이는 글쓰기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음.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빙빙 돌리는. 빙빙 돌리는 거 진짜 다들 많이 하고 음. 근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빙빙 음. 돌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글 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논점을 회피하고 있고 진짜 지금 당신이 써야 되는 거는 이런 얘기다. 라고 하는 걸 짚어주는 거를 좀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사실 뭐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관계를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입사하기 위해서 내는 자기소개서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섭외하기 위해서 쓰는 이메일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름을 틀립니다. 받을 사람 이름을 틀리고 자기 이름을 틀려요. 근데 저도 틀리는 적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소름 끼쳤어요. 예. 정말 나는 정말 조심해서 봤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1분 그 딜레이를 그쵸? 되는 네. 게 진짜 아찔하거든요. 네. 그거 한 번씩 더 봐야 되고 다시 한 번 틀린 게 없는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10번 실수할 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잘 쓰는 것만 생각하지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 네, 그리고 저는 학생들 뭐 사실 학생들만은 아니고 이제 또 한 가지 많이 하는 얘기는 악플 쓰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글쓰기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은 이거 안 볼 수도 있어요. 쓴 사람은 봅니다. 자기가 쓰면서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쓰고 있는 안 좋은 언어에 제일 영향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런 악플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쾌락을 얻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영화나 책에 대한 리뷰 쓸 때도 안 좋은 리뷰가 훨씬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리뷰를 훨씬 더 재밌게 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욕하는 거를 재밌게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때가 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훨씬 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더 정교하게 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따라붙는데 이런 글쓰기 수업이 아니라 거의 어떤 훌륭한 문화 시민을 길러내는 배출하는 예. 아주 훌륭한 수업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문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악플 쓰면 안 되고 악플 쓰면 안 되고 상대방의 이름을 똑바로 호명해야 한다. 사실관계 다시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잘 쓰는 걸 고민해라. 네.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유려한 글이 아니어도 맞아요. 우리는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막 길고 막 어렵고 유려하고 분석적인 걸 쓰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약간 글쓰기가 특히 에세이 쓰기가 대화라고 생각하면은 더 해주신 얘기가 와닿는 게 일단 사실관계 이름 똑바로 불러야 되고요. 맞아요. 다혜한테 신지라고 하면 그쵸. 이미 처음부터 기분 상하고 예. 그리고 막 다니는 회사 틀리고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고 그쵸. 그리고 친구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욕만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죠. 그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되게 네. 피곤한데 좋았던 걸 되게 잘 표현하는 사람과는 또 좋은 것처럼 그렇죠. 좋은 대화가 곧 좋은 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글쓰기를 접하시는 마음이 덜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글쓰기의 최전선에서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앞부분에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통과한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글 보았을 때 필자가 어떤 경험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구나가 네네네. 구체적인 한 사람이 보이는 글이 좋은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거기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아까 그 두루뭉술한 에세이는 약간 대화로 치면 그래서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진짜. 되묻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떤 대화나 어떤 글은 이 사람이 겪어온 게 뭔지 너무 알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겪었을 때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어서 네네. 어떤 사유로 나아갔는지까지가 보이면 거기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좀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분명하게 통과한, 자신을 담아낸 글쓰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글이 그럼 뭐예요? 라고 한다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건 같거든요. 읽고 나서 누구한테 얘기해 주게 되는 글. 네. 어떤 산문집 한 권을 읽어도 거기서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좋았던 글이 따로 있어서 다음에 이제 친구 만났을 때 나 최근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로 소개가 되고 설명이 되면 그 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죠. 잘 쓰인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옛날에 그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에 쓰셨던 그 글 네네. 있잖아요. 마음에 대한. 근데 제가 그 책을 지난 책에서 쓸 때 이제 인용한다고 네네. 말씀드리고 썼었는데, 그 책이 왜냐면 그 글이 너무 그 동료 작가 사이에 저희 친구들끼리 회자가 많이 되면서 누가 글쓰기 힘들다 싫다고 네. 투덜대면 이걸 읽어봐라. 어서 뼈를 맞고 와라. 뭐 네.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들으시면서 무슨 글인지 궁금하시다면 당장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에세이라면 잘 쓰인 에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참 신기해요. 저는 글 쓰기가 어렵고도 재미있는 게 누군가는 너무 좋아하는 글인데 누군가는 너무 혐오해. 음. 이런 글이 세상엔 많습니다. 사실 음. 거의 모든 글이 그래요. 음. 어떤 글을 누군가는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너무 장황하다라고 하고요. 맞아요. 예. 또 어떤 글은 이건 참 간결하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참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 똑같은 글을 놓고도 사람들이 판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어떤 글이라고 해도 누군가하고는 연결이 돼요. 음. 그러니까 한 명만 읽어도 되게 좋은 글인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효용을 다하는 글인데 그 한 명을 만날 수 있는 글을 쓰는가? 그리고 내가 한 명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시작한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김신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읽은 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어, 혹은 누군가와 이 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 글에 나왔던 어떤 문장을 자기가 한평생 정말 이렇게 마음에 꼭꼭 간직하고 있다가 가끔씩 들추어보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뭐 아무래도 요즘에는 워낙 텍스트든 이미지든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때일수록 더더욱 내 것이 무엇이고 내 안에 어떤 게 있는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 글쓰기를 좀 시작하실 때 저는 도움되는 방법은 이 글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일단 맞아요. 한 줄로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잡지의 기획안 양식에서 나온 네네네네네. 습관인 것 같은데, 그리고 누구가 읽기를 바라는지 네. 기획안 쓸 땐 타깃 독자라고 그쵸. 하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 뭐 나처럼 친구 그룹이 없어서 고민인 어떤 사람, 그래서 인간관계를 내가 잘 못하고 있나에 대한 고민이 길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한마디를 정리해서 한 줄로, 그걸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정표처럼 갖고 시작을 하면 덜 길을 잃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체로 처음 쓰기 시작하실 때는 그거 없이 글을 시작하면 엉뚱한 정류장에 내려 있잖아요. 네. 여기 어디야? 용인까지 왔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두 개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글 쓰는 훈련이라고 하는 게,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항상 어떤 자기만의 시작하는 방법 같은 게 맞아요.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단행본을 쓴다고 할 때도 어떤 분은 그냥 한 꼭지 글을 써보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차를 쓰기 전에는 쓰지 못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손 가는 대로 뭐 한 권 분량 다 쓴 다음에 편집하면서 방향성을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들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무조건 써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네. 여러분 쓰셔야 합니다. 네, 저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이 기자님이 정말 일단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 없습니다. 이 얘기 하셨어요. 잘 네. 쓰는 사람만 보느라 스스로 나아질 기회를 말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좋았을 걸. 좋았을 걸이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네, 글쓰기의 최전선 말미에는 은유 작가님이 글쓰기 수업 시간에 읽은 책들 목록과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 읽어도 맞아요. 이 책 읽은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기 목록에 든 책 중에서 김신희 작가님도 꼭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유일하게 2번 등장한 작가가 있어요. 정희진 선생님. 맞아요. 하지만 이성복 씨는 3번 등장하긴 하는데. 너무 웃겨.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도전과 정의처럼 읽기 이 두 가지를 두 권의 책을 추천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게 정의처럼 읽기 시리즈는 그 아무리 읽어도 정의처럼 읽을 수 없겠구나 맞아. 된다는 것에 맞아, 독서의 맞아. 묘미가 있고요. 또 그 이번에 나온 앤솔로지 우리 나이 드는 존재에서도 저는 정희진 선생님 글이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에 어쨌든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잘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 각자가 뭐 택한 태도나 어떤 하고 있는 습관들 이런 것을 하나씩 골라서 다루는 건데 공부 되기에 대해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농부 이런 것처럼 공부도 공부하기가 아니라 공부 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게 그 글이 너무 좋아서 또 추천을 드리고 싶으면서 약간 정희진 쌤의 저작들은 좀 그 한석봉의 엄마처럼 제가 나는 이거 계속 읽을 테니까 그냥 계속 쓰십시오. 네네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자님은요? 저는 위건부두로 가는 길. 조지 좋죠. 오웰 맞아요. 르포르타주인데요. 저는 이 은유 작가님이 뭐라고 했냐면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내러티브 제1원칙의 교본. 학인들은 오웰의 글을 묘사와 사유, 통찰 부분으로 표시해 읽었다. 이게 일단 명백하게 구분 가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니까요. 이제 책 속에 그 인용이 있어요. 만일 임신한 여자들이 땅속을 기어다니지 않으면 석탄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석탄 없이 살기보다는 그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리라 생각한다. 어떤 육체노동이든 다 그렇다. 그것 덕분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망각한다. 라는 문장을 인용을 하셨는데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도 사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 오웰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르포르타주라고 할 때 사실과 의견과 해석을 얼마나 나누어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 쓰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뭐 하다못해 영화나 책에 대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팩트를 전달할 것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생각한 내 분석을 전달할 것이고 이 비율을 정하는 게 항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뭔가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는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면 과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적당하게 했어. 예, 딱 적당히. 묘사도 과하면 느끼하단 말이에요. 적당해. 사실관계 늘어놓으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적당해. 어떻게 딱 그 정도를 알고 이 이야기와 함께 그것을 버무렸을까 맞아요. 하는 걸 굉장히 놀라워하게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조지 오웰 위건부두로 가는 길입니다. 그 책 너무 좋죠. 약간 르포르타주에 대한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은 읽으면 마음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읽어본 분들이 계시다면 조지 오웰 르포르타주는 약간 나 르포 좋아하네? 진짜.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쓰인 루프르타주가 정말 훌륭한 그쵸.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김신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정혜진 작가님의 글은 분석적인, 그러니까 내 몸을 통과한 분석적인 글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준다고 하면 조지 오웰 같은 경우는 취재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갖게 되는 통찰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두 권이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해도 두 권 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순수한 독서의 기쁨을 주는 네네. 책인 것 같아요.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글쓰기의 최전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듣고 계시는 리딩 케미스트리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네.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확률이 높아서 글쓰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한 책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 글쓰기의 최전선 읽고 나서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보면 감사합니다. 그냥 그 책도 사실 기자님이 하셨던 글쓰기 수업이 총망라되어 있는 네네.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더 시작부터 끝까지 다방면에서 다루셨기 때문에 약간 그 책을 또 참고서처럼 읽으시면은 올해 2025년에 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김신지 작가님 글을 읽을 때마다 이 김신지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밝고 건강한 일면 같은 게 글에 굉장히 잘 묻어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는 글을 읽고 쓰면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쓴다는 작업이 그냥 읽고 쓰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약간씩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도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